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도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미래성장 전략을 연구하고 계신 한국경제연구원의 유민희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지컬 AI 산업을 이끌고 계신 SOS랩의 정지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의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세 분야를 국가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런 전략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성장해왔고 고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성장의 방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좀 낮아지고 있고, 기존의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서 빠르게 성장했던 성장의 방식이 이제는 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965년도에 섬유나 의류에서 시작을 해서 중화학공업,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으로 두 번 성장을 이루었던 이른바 S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겪어왔지만 사실 실상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24년에 1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해보면 신규 진입 품목이 사실상 한개에 불과합니다. 다른 성장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할 때이고요. 이럴 때에 앞으로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때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AI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AI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범용 기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AI 혁명으로서 저희가 산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AI 경쟁이 특정 기술이나 기업 간 경쟁이라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산업 구조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경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AI 산업 육성 수준이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그 AI 시대의 핵심 성장축으로 선정을 하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정부가 재정이나 전력, 용수 부지,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인 산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권역별로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반도체에 800조 원, AI 데이터 센터에 550조 원, 총 1,5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가 차원의 큰 초대형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 만큼 저희 경제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의 성장 동력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와 제조업의 강점을 AI 시대에 맞게 다시 확장하는 전략이라는 큰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인 한 분야마다의 기술 지원이 아니라 AI 산업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겠다는 종합 성장 전략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가 AI 경쟁의 핵심 기술이고, AI 데이터 센터는 AI를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될 거고요. 피지컬 AI는 그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를 전체 생태계로 보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성장 전략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이제 R&D 중심 정책에서 실제 생산 시설과 인프라를 지을 수 있는 대규모 실물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 경제적인 가치는 수도권 중심이었던 기존의 그 첨단 산업 지도를 좀 서남권, 충청권, 동남대경권, 새만금까지 전국 단위로 재편해서 국가균형 발전도 동시에 이루겠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경제적 의미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특히 결국은 컴퓨팅 인프라와 AI 서비스
서비스, 제조업 혁신까지 부가가치가 이어지는 어떤 새로운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이제 세 분야를 따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세 분야가 왜 함께 성장해야 하는지도 앞서 좀 설명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AI의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그 연산 능력을 모아서 AI를 학습하고 운영하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피지컬 AI는 그 지능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분야는 별개의 산업이 아니라 서로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주는 전체 하나의 순환 구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I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에 집적이 되어야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개발된 AI가 로봇, 센서, 자율 시스템에 적용이 되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조선 등 물리적인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나 또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반대 방향의 연결도 사실 중요한데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에서 확산이 되면 공정, 품질, 안전, 운영에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거고요. 이런 산업 데이터가 다시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다시 창출되는 선순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AI 정책이 반도체, 로봇, 데이터 센터를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이 세 축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었다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세 축이 함께 가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중동 국가들도 AI와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메가 프로젝트의 경쟁력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모든 과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PU, 클라우드나 파운데이션 모델 등도 사실 민간 자본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2029년까지 약 5천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이 투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본에서 이미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품 공급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하는 피지컬 AI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기금이라고 불리는 국가 펀드를 3기에 걸쳐서 운영 중인데 2024년에 출범한 3기에만 자본금이 3,440억 위안,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64조 원이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이고 이때 반도체 대기금 3기에 출자를 받아서 이미 AI 로봇 국가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도 국가급 육성 지침을 내놓았고요. 2025년도에 양산될 예정이고 2027년도에 세계 선진 수준을 도달할 거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중국도 사실 활발하게 국가가 투자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도 국가 주도로 나가고 있는데 첨단 파운드리 재건과 로봇, 에너지 연계 전략 등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AI 인프라를 좀 확보하는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유치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들하고 모든 분야에서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의 차별점은 저희가 세계적인 반도체 역량을 가졌다는 점하고 자동차, 조선, 철강, 배터리 같은 좀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졌다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역량하고 제조업 이 생산 기반은 다른 국가들이 단기간에 가지기는 어려운 강점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그 AI 인프라의 공급자라는 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AI 인프라의 병목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합친 점유율이 79%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점유율을 가진 저희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을 좀 이용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제조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피지컬 AI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델 경쟁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서 당연히 후발주자일 수 있는데 피지컬 AI는 AI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나 정밀한 생산 기술, 산업 데이터, 이 노보 부품 생태계가 다 함께 필요로 하게 되고요. 특히나 공정이나 숙련공의 데이터의 그 피드백에 있어서는 저희 한국이 가장 훌륭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결합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부가 전력이나 용수, 입지 같은 인허가를 좀 책임을 지고 삼성이나 SK 등이 민간이 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좀 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주요국하고 비교하면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민간에서의 투자 효율과 국가 인프라의 동원력을 결합한 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광주를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표님은 광주의 본사와 생산 시설을 가지고 계시죠. 현장에서 바라보는 광주의 경쟁력은 좀 어떤지, 또 AI 산업을 키우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창업을 했거든요. 너무 설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 받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부담도 확 되는데 저희가 그 처음 이 인터넷 시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는 거의 메가패스 이러면서 초고속 광 인터넷이 잘 깔리면서 됐는데 그때 핵심되는 광통신에 관련된 산업과 기업들이 광주에서 받쳐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입지까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절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느껴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AI 반도체 거점으로서 광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광주 전남 호남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주는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포함해서 좋은 인재들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일 걱정인 것들은 이제 전력이나 용수 그리고 사실 인허가 문제인데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짧은 시간 안에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전남 광주가 이런 인허가를 정말 패스트트랙으로 현 정부에서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데는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전력의 담당자인 어떻게 보면 한전이 어디 있습니까? 나주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들에서 너무 딱 맞았고 이제 국가가 부름을 하는 그 시점에 광주가 이제 응답할 차례고 자신 있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현장에서 보실 때 광주가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줘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시설도 있고요. 인재, 실증, 환경, 투자 생태계까지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요. 실제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져야 될 것.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초기 수요와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7년 정도 전부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 사업을 국가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했고 이미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AI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는 것까지 확장하겠다는 측면에서 잘 준비되어 있고 피지컬 AI는 말씀하셨던 그 현장의 암묵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광주에는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2개의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그 관련된 이제 방산 기업도 있고 해안가 쪽에는 항만, 그다음에 조선산업,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에 샘플링을 해서 정말 수도권 경상도 너무 부럽지만 적당한 규모의 초기 실증을 하기에 너무 최적의 입지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거기서 사업을 하는 실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수요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를 해주시고 요거 만들어 오면 여기다 써주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매칭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초기 문제 정의를 해주고 그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요 문제를 풀고 싶은데 자신 있는 친구들 나와 하면 좋은 인재를 데려올 수 있고요. 투자자는 저희 기업들이 알아서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텃밭에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의 첫 번째 빠른 문제 정의를 통해서 빠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줄 수 있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공유 드리면 스토브 주도로 지금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광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문제 정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초기 마중물을 자원을 투자해줬고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빠른 결과를 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광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돌아가고 이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으면 너무 이 선순환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기업들의 투자 환경과 규제 애로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데요.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규제나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려면 정부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가 이제 전력하고 용수 인프라 부분이고요. 사실 반도체 팹이나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쓰는데 발전소도 문제지만 선점만 건설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표현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두 번째 이제 인허가 속도.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번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용인 클러스터 최종 팹 완공이 국가 산다는 7년, 일반 산다는 12년이 앞당겨진다고 밝혔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기존 절차대로라면 시간이 인허가 부지 조성에 묶여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결국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 속도 부분에서 이제 에러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규제 방식이 예측되지 않는 규제 방식이어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이런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마다 기업이 이것을 해도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 금지에 좀 네거티브 규제로 가감히 전환을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AI 기본법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행 과정에서도 산업계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규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작권하고 개인정보법 문제 때문인데, 이 법적 기준이 아직 논란이 있고 정리 중이기 때문에 AI가 산업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또 안전 인증은 어떻게 받는지, 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도 아직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애로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사실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단일 규제 하나라기보다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시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는 수십조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계획에서 가동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부지 선정, 산업단지 조성, 환경평가, 전력망 연결, 용수 확보, 각종 인허가가 서로 다른 부처하고 지자체에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투자를 미루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규제가 없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게 허용이 되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을 하나 꼽자면, 규제를 하나, 두 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보다 국가 전략의 산업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부지, 용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해서 예측 가능성을 좀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하고 처리 기간을 좀 명확히 해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주체가 컨트롤 타워로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그 정부가 지난 13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바로 다음 날에 그 범부처 종합지원 TF를 출범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TF에서 부지, 전력, 용수, 금융, 투자를 다 함께 다루기로 한 것은 바른 방향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TF 설치 자체보다는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안별로 담당 부처하고 처리
처리 기한을 좀 명확히 해서 기업이 일정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월 1회 정례 회의 뭐 이런 식의 행정 속도가 아니라 기업의 실제 투자 일정에 맞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부처 사이에 공이 이렇게 돌지 않도록 최종 책임 주체가 분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장기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관적인 정책 환경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함께 전력과 용수, 규제 개선 같은 기반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인프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어도 이를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AI 산업도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가 기업의 서버를 보관하거나 뭐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었다면,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반도체를 연결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추론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초기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 두 번째 정보화 시대에 통신망이 했던 역할을 이제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컴퓨팅 자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가 기업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AI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인프라가 없다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되게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해외 인프라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민감한 산업 데이터가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 개발된 AI 반도체, 냉각, 서버, 장비 등을 시험할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세운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AI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 GPU 확보나 데이터 실증 환경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는 거, 그리고 그걸 학습하고 향후에 이제 그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형태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현 시점에서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쓸모 있는 데이터냐. 지난 뭐 3년간, 5년간 잘 했는데 갑자기 패러다임이 싹 바뀝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룰 베이스로 하다가 엔드-투-엔드 AI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술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가 방향을 바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좋고 쟤는 제대로 좋다라면 사실 국가 주도적으로 하나의 표준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이 표준에 맞는 데이터를 쌓으시는 분, 이 표준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드시는 분, 이 표준화된 데이터와 이 모델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다 투자해 놨는데 이게 다 바뀌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밑빠진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계속 넣어봤자 그걸 계속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적으로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거는 이런 패키지로 뭐 이런 센서들 조합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포맷에 넣어 놓으시면 요걸 기반으로 모델 만드시는 분들은 만드시고, 요걸 기반으로 또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 활용할 수 있게 이런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맞게 어떤 그 전문가분들을 기조로 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풀 수 있으면,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워낙 여기저기서 다 챙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위치가 또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전력 문제를 고려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방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기업들은 이제 인재나 네트워크, 고객 접근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게 좀 현실적인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주의 데이터 센터 또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해남 솔라시도에도 들어온다는 것
것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에 요 영상 데이터는 어느 지역 데이터 센터에서 오신지 혹시 알고 계시고 수도권 데이터 센터에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서 더 빠르게 나오나요?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뭐 동남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오고 있는 데이터는 아닐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혼란시켰는지 아니면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력이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지. 그 데이터 센터가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 뭐 인재들이 막 가서 거기서 AI 짜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확 이해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 심플하죠. 인허가 빨리 내주고 땅값 싸고 전기 싸게 해주는데 가서 빨리 짓는 게 돼요. 그리고 GPU는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주니까요. 마치 이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편애를 많이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사 빨리 해서 전기 빨리 꽂아서 데이터 센터 빨리 돌아가게 해서 돈을 버는 게 기업의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가 아니라 로케이션 위치마다 땅값과 전기료와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정 데이터 센터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광주에, 뭐 그다음에 이제 아리백 에너지 관점에서 또 중요하니까 에너지 가까운 쪽에 있게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야기할 피지컬 AI까지 모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큰 차원에서 또 저희같이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조금 관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대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에서 임의로 하는 작전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메가 트렌드다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우리가 의지도 있지만 이거 안 하면 다 뒤처져 라는 차원으로 범글로벌적인 국내 빅테크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가 같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이거 진짜 글로벌 메가 트렌드구나.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해야겠구나를 소위 말해서 오너십부터 주니어 레벨까지 다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 같이는 벌어놓은 돈이 없고 이제 초기 신생 스타트업들한테는 결국 버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향후에 좋아질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대기업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은 결론적으로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오픈 AI도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은 빠르게 작은 엣지 케이스를 찾아서 이게 돈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빠른 BM을 만들어서 큰 단위 모델은 빅테크들이 만들고 데이터 센터들은 또 국내 대기업들이 세팅해서 이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거기서 이제 운동장에서 뛰어놀 아이들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BM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선순환해서 결국은 그날이 왔을 때 어떤 의미 있는 플랫폼을 비즈니스를 또는 AI 서비스를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기업들이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오히려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모두 결국 사람이 만드는 산업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AI 인재 경쟁력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키워야 할 인재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우리나라 아마 전 국민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손흥민을 배출한 나라이고 박지성 그리고 김연아가 나왔고요. 류현진도 있었고 BTS도 있고 싸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준하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도체를 글로벌 씹어먹는 사람을 인재들을 배출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엔지니어들 레벨은 없을까요? 충분히 많아요. 많아서 일본 감독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국은 하늘에서 한 명씩 사람을 내려준다. 너무 씁쓸하지만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데요. 이미 그 엔지니어 영역에서도 AI,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쪽에도 그런 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마치 영웅처럼 만들어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가 국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될까 아니면 엔지니어가 될까가 부모님 사이에서 고민의 선상에 놓일 수 있게 생각을 좀 만들거나 그런 관련된 아니면 이미 그 하이닉스나 삼성 덕분에 그 엔지니어들의 기대 연봉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그거에 뒷받침하는 제도와 교육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피지컬 AI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AI가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아울러서 SOS랩은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지컬 AI를 우리가 논하기 앞서 우리가 많이 아는 거는 생성형 AI,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하는 것들은 이미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텍스트,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이미지나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멀티모델 관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실제 공간은 말 그대로 피지컬 월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펜을 위해서 글씨를 쓰는데 손가락 관절이 몇 도로 움직였을까요? 이거를 만약에 카메라 데이터, 영상 데이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습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지컬 AI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라이다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3차원 공간을 측정하는 센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자율주행할 때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매핑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 내 위치를 인식해서 주행을 하는 데 활용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 사람의 형상이나 모습을 찍는 형태로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기아 자동차 공장의 30년차 어르신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꼽을 때 요때 요 각도들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시대가 새로운 금광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습에 필요한 로봇 각각의 관절 데이터라는 새로운 금맥을 캘 수 있는데 필요한 곡괭이가 바로 이 라이다라고 하는 3차원 공간 그리고 각 관절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센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가장 첫 번째 대표 사례인 로보택시에 저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많이 설렜습니다. 네. 제가 뭐 광주라서 설렌 건 아니고요. 네. 크게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저희는 그 라이다 센서를 카메라처럼 만들려고 기존에 있는 글로벌 미국, 중국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뛰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광반도체도 직접 만들고요. 전력 스위칭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뭐 예를 들면 라이다용 카메라 이미지 센서 같은 반도체도 지금 세 번째 반도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 반도체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아 공장, 그다음에 GGM 자동차 공장, 아니면 어디 화학 공장에 가서 그 암묵지 데이터의 선실인 그 시니어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데이터로 취득을 하고 그 기반을 표준화된 조선업을 할 때는 요 데이터셋을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런 표준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용접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여기서 검증된 요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는 거는 기아 공장에 취직시켜 줄게. 이런 형태로. 그러면 그거를 가장 많이 학습할 그 데이터를 결국 그 데이터 센터에서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늘이 도운 느낌으로다가 광주에서 그럴 줄 알고 10년 전에 제가 창업을 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생태계는 대기업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혁신 기술은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인가요? 대기업인가요? 대기업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글로벌 반도체 HBM 시장에 1등 하는데 이게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고요?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예전에는 한국의 대기업이 글로벌 1등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하신 이 질문이 너무 맞았는데 지금은 글로벌 기업인데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 첫 번째 가장 엣지 있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SK 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센서를 저희가 개발했다고 치자. 저희는 글로벌 어느 반도체 공장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늘에 준 너무 좋은 기회예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뭐
조선, 방산, 반도체 뭐 관련 모든 업체들이 다 글로벌 탑티어잖아요. 네. 대기업이기 이전에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글로벌 선익권 1등에서 최소 3등 안에 이미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한국말 잘하는 글로벌 기업하고 스타트업들이 그분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먼저 문도 많이 열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예전에 대기업들 다 뺏어간다. 글로벌 기업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상생해서 같이 협력해서 첫 번째 POC 실전 케이스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미국 가서 영업해도 잘 되고요. 뭐 일본 가서 영업해도 잘 되고요. 그 외 어느 나라든 잘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스타트업 선배 대표로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피지컬 AI 분야에 어떤 투자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어떤 지원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프로젝트를 피지컬 AI 전략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3M이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MAX, 맥스, 제조업 AI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AI, 수요 제조업 등 그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그 맥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 특화 AI 로봇을 개발해서 매년 1,000대 이상 제조 현장에 보급하고 10대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를 2028년에 상용한다는 계획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터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핵심 기술과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인데요. 10대 업종의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3년 안에 독자적인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하고 액추에이터, 로봇손, 센서처럼 그 국산화율이 좀 낮은 3대 취약 부품들에 대한 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개발된 것들을 양산화하는 단계가 필요할 텐데 마스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새만금의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대경권에는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하고 연계한 그 생산 및 실증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로봇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서 5년간 전문 인력 1만 명 양성, AI 로봇 전문 기업 30개 이상을 키울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2030년에 AI 로봇 글로벌 3강,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국이 로봇을 잘 쓰는 나라였다면 이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잘 만드는 나라로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건데요.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로봇 활용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을 직접 설계해서 제조하는 이런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피지컬 AI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이라고 하면 앞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못된 정책 연구를 하진 않았구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방향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평가가 되고요. 가장 기대하는 게 연구개발비 지원보다 개발된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해가지고 첫 시장을 만들어주는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장이나 이제 물류 창고에서 장기간 작동하면서 이제 안정성도 검증해야 되고 이게 좀 경제성도 입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따라서 이제 정부 지원도 기술 개발 건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수요 기업하고 로봇 AI 기업을 좀 함께 묶어서 대규모로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고, 공공 조달을 통해서 좀 초기 수요를 창출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문제일 것 같아요. AI 모델 자체는 범용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은 말씀하신 대로 숙련공들이나 공장, 설비, 제품별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어서 표준화된 정답이 없고 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기업이나 특히 중소나 중견기업들이 혼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 팩토리와 데이터 공유 체계를 깔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방향은 맞는데 다만 이제 설계를 할 때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공정 데이터에는 영업 기밀이 녹아 있을 수 있어서 일괄 개방을 또 전제로 하게 되면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또 꺼리게 될 수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좀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필요한 범위를 선택적으로 공유해서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건 제도하고 인력일 텐데 AI 자율 시스템에 인증하고 책임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소제조기업은 로봇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공정의 재설계나 뭐 인력 교육에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입 이후에 그 조직이나 공정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또 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패키지로 좀 지원해야 현장에서 AI 전환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I 경쟁은 국가 간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협력도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국가나 어떤 기업들과 협력을 좀 확대를 해야 할까요? 어느 나라와 손잡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협력하느냐를 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어느 한 나라가 뭐 반도체부터 모델, 인프라, 뭐 활용까지 전부 다 자급자족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협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그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하고 주요 기업에 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또 HBM을 공급하는 파트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협력의 방식,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미국한테서 기술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세계 AI 인프라의 병목인 HBM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서 최전선의 기술이나 인프라를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것들을 가져오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서로가 필요한 양방향 구조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것을 내주는 만큼 확실한 것을 받아오는 구조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해외에 다 의존할 수는 없고요. 최신 기술을 흡수는 하지만 한국어 데이터 기반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국산 뭐 NPU 역량은 또 함께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협력이 또 종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우리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국내 메가 프로젝트로 검증을 하게 되는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나 운영 솔루션, 뭐 냉각 기술,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은 AI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이나 아세안 같은 신흥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또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산업으로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각각 살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산업을 어떻게 바꾸느냐일 것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AI가 가장 크게 바꿀 산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고 있는지요? 작년 말에 일어난 일을 한번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주를 방문하고 나서 역설적으로 테슬라 FSD가 풀렸습니다. 그렇죠. FTA 협약을 맺은 자동차,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갑자기 이게 중국산 테슬라야, 미국산 테슬라야라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기 목숨 걸고 테슬라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이미 왔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만 이걸 못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테슬라 미국형 버전을 혹시 중고가 나오진 않았나? 이런 걸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택시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냥 일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아이, 부모님이 지금 태우러 갈 시간이 없을 때 우버를 불러줄까요? 아니면 웨이모 로보택시를 불러줄까요? 웨이모 로보택시를 불러줍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지금 웨이모는 무인화돼서 아무 사람이 없는 차가 와서 우리 아이만 데려다가 정해진 장소까지 데려다 주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이미 이게 일상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설적이게도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거는 한국에 안 왔지 이미 이 세상엔 온 피지컬 AI의 실체라고 저는 이해되고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꼭 하나를 꼽자라면 저는 로보택시가 가장 단기간에 빠르게 우리가 체감하는 피지컬 AI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인지 유 연구위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할 텐데요. 저는 이제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각각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을 해야 하고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뭐 기업의 역할이 다 함께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정부에서 전력이나 용수, 뭐 인허가 지원이 기업의 투자 일정하고 좀 잘 맞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대기업의 투자 성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거고요. 소부장이나 중견, 중소기업도 이 프로젝트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역 산업으로도 확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성공의 기준이 그 정부가 얼마나 투자했냐, 민간이 얼마나 투자했냐 이 투자 규모 자체가 아니라 투자를 얼마나 빠르게 산업의 생산성이나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했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좀 신속한 실행일 것 같아요. 초기 사업에서 인프라와 행정 지원이 기업의 이제 투자 일정에 맞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성공 사례가 처음 나온다면 이후에 이제 후속 투자도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계획을 좀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시작점에서 끝점에 해당하는 거대 비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이렇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규모는 이렇게 돼.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넥스트 스텝에 대한 점을 찍고 나면 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만큼 했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의 그 기울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요 정도는 되겠네.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숫자 속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이게 실행이 되고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다음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연관된 공무원분들이나 기업체나 투자자분들도 진짜 이에 준하는 실적이 뭐가 하나 빠르게 나왔을 때 이게 빠르게 이렇게 순환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순간이 오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을 빨리 넘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 회사 대표로서 아이러니하게 존경하는 앨런 머스크의 얘기를 마저 인용하면서 마치면 미래에 대해서 유토피아처럼 볼 것이냐 디스토피아처럼 볼 것이냐 근데 나라면 유토피아처럼 보고 거의 필요한 리스크를 해체해가면서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할 거 걱정하고 리스크 해체는 하면서 가야 되지만 그럴 시간에 일단 달리면서 피해가면서 빠르게 미래를 저희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 블럭을 올해 안에 뭐라도 하나 넘어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메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AI 산업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민희 연구위원님, 정기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슈 터미네이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